오늘 윤석열 정부 권력기관의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심도 깊은 대담회를 해주실 최강욱 국회의원과 이기현 일산광장 대표가 연단에 오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으십시오. 예전에 일산에 저도 좀 살았었거든요. 저 흰돌마을 그 백성역 있는 데에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제가 노태우가 만든 그 신도시를 3번 신도시만 빼고 다 가서 살아본 사람인데 맨 처음에 살았던 데가 일산입니다. 그래서 그 풍동 가가지고 왜 뭐죠? 그 왜 이렇게 상체 들고 오는 그 한정식 있잖아요. 네. 거기 많이 왔었고. 그 지금도 있나요? 네. 네. 최근에는 이제 제가 엊그저께 저기 파주 출판단지 한 번씩 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명필 아트센터에 극장도 좋고 해서 애들이랑 영화 보고 호수공원 옆에 갔더니 음악 분수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내가 떠나고 나니까 일산이 다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뵙게 돼서 하여튼 너무 좋고 영광입니다. 민정수석실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이번 정부 와가지고. 근데 민정수석실을 이기현 비서관 민정비서관 하셨고 저는 공직기관 비서관 했는데 민정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쓰는지 혹시 아십니까? 민자는 그냥 백성민자일 것 같으시죠? 정자를 되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민정수석실의 정자. 이게 대부분 바를 정자를 많이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정치할 때 나오는 정사정자를 생각하시고 근데 아닙니다. 정답은 초코파이 정자입니다. 초코파이 정자 아시죠? 예. 초코파이 정자입니다. 민정수석실의 정자는. 그게 이제 왜 그 초코파이 정자가 들어가느냐? 뜻정자라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권위적인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파악해서 겁주는 데가 민정수석실이고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서 대통령한테 직보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우리 민정비서관 업무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당당하게 떠들길래 속셈을 딱 명확히 드러내는구나. 첫 번째 이제 검찰이나 권력기관을 직할하겠다. 그래서 지맘대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 민정수석실이 얼마나 껄끄러웠는가. 그러니까 본인은 무슨 뭐 민정수석실 관여해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뭐 못하게 하고 자기를 찍어내려고 하고 뭐 이런 걸 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호도를 하는데 사실은 지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더 하고 싶을 때 못하게 한 게 이제 찜찜했던 거고 그 안에 했던 못된 짓들을 이제 다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데가 민정수석실이니까 이거는 없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민정비서관실에서 담당하는 친인척 관리 업무가 본인한테는 치명적인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결과로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무슨 양평에다가 새로운 수법이에요, 이거는. 누가 그러더라고. 오늘 이제 저희가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전문가 한 분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부동산 투자를 하러 다니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지방에도 왜 아파트가 생기면 저 같으면 이제 고향이 전주인데 전주는 인구가 늘질 않아요. 고양시만 해더라도 지금 100만이 넘어가지고 엄청난 대도시가 됐는데 전주는 예전에 저 어릴 때 살 때보다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값이 거기는 갈수록 떨어지는 데예요. 근데 아파트를 계속 짓고요. 새로 짓고 거기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전주에 돈 있는 사람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를 이렇게 계속 한 3년마다 이렇게 점프를 해요. 근데 그게 지방 중소도시들이 다 비슷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이 서울에서 그 전문 부동산 투기꾼이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금융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 다음에 공무원들하고 가까운 사람, 그 다음에 그 건설업자나 이런 분들하고 가까운 분들, 이런 사람들이 그
일종의 개모임 같은 걸 해가지고 그분들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부동산 값을 올렸다가 그래서 수익을 얻고 빠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보이는 행태였다는 건데 지금 자기가 그 업계에서 수십 년을 봐왔는데 그냥 맹지를 사놓고 거기를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고속도로를 끌어오는 경우는 처음 봤다. 이건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쪽은 권력을 잡으면 뭐라도 꼭 하나씩 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씨 때도 저기 땅 있는 데다가 인터체인지 하나 만들었잖아요. 남현주 아저씨가 뭐 그 얘기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력이라는 것이 실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옛날 일이라 잘 모르시는데 그나마 저희 또래에서 기억하는 게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씨 아들이 군대 갈 때가 되니까 석사장교 제도가 생겼다가 석사장교라는 거 아시죠?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으면 6개월 훈련 받고 바로 전역하면서 하루짜리 소위가 돼서 전역하는 거였는데 그게 전두환 씨 아들 때 생겨가지고 노태우 아들까지 하고 딱 없어졌거든요. 제 코앞에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그게 열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만 저희는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거 안 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저기가 된 게 아들 고등학교 들어갈 때 평준화 시켰죠. 이거 아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 연식이 좀 되신 분들 그 대학교 들어갈 때 77학번 77년도에 대학 들어가시는 분들부터 서울에는 평준화 기수고요. 그 다음에 직할시 지금 광역시라고 하는 직할시는 7, 8학번부터고 지방 대도시들은 8, 2학번부터입니다. 근데 그게 박지만 씨가 77학번입니다. 64, 37. 그때 이거 딱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진학을 위해서 일단 권력을 쓰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아들만 갖고 그랬느냐. 박근혜 씨가 학교 갈 때는 그런 일이 없었나? 그분 뭐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다니면서 뭐 공부만 해가지고 뭐 어떻고 뭐 5개국어를 하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5개국어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 오죽하면 전혁 씨가 저게 베이비 토크지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 박근혜 씨가 중학교 갈 때 박정희가 쿠데타한 직후인데 그때 입시제도를 바꿨더만요. 그거 모르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과외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과목이 너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과목을 확 줄였어요. 한 8과목 시험 본 거가 있었으면 박근혜 씨 들어갈 때만 4과목인가를 줄었대요. 제가 듣기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딸이 또 박근영 씨라고 있었잖아요. 그 양반은 그럼 멀쩡하게 저기 됐느냐. 그분이 희한한 게 예고를 나오시고 서울대 음대를 나오셨는데 예고 다닐 때는 미술이 전공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도를 그렇게 바꿨대. 예체능, 옛날에는 동일계열 나온 가산점 이런 거 있어요. 농고 나온 분이 농대 가면, 상고 나온 분이 상대 가면 가산점 주는 게 있었는데, 예고도 그런 걸 만들어갖고, 근데 음악하는 사람은 음대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이 그냥 가면 된다. 그 정도는 돼야지 권력을 잡은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권력 잡아가지고 보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전과자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청와대 출신 우리 의원들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얼굴 볼 때마다 이게 지금 분명히 이가 지금 기소가 되거나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멀쩡하게 지금 남아있는 게 되게 수상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요. 그게 다 윤씨 아니면 김씨. 진짜. 윤건영, 윤영찬, 그죠? 윤영덕. 그래서 내가 너네 집안에서 이거 돌봐주냐? 김씨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권력을 그런 식으로 남용을 하면서 한편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선거 때는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고 지금 와서는 이제 법치주의, 헌법,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잘 보시면요.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이 절대 안 씁니다. 무족당에서 논평 내거나 용산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공정과 상식을 넣어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떠올리잖아요. 제가 옛날에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어느 대목이 공정한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순방을 간 사람이 쇼핑 다니는 게 상식적인가? 그 다음에 자기한테 불리한 사실관계를 지적하는 보도를 했다고 기자를 안 태운 게 공정하게 하는 것인가? 그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게. 누가 그러더만요. 왜 리투아니아에 가가지고 기획 취재를 안 하냐.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다가 어쨌다고 수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뭘 기사를 수천 건을 쓰더니 이거는 더 큰일 아니냐. 그러니까 대본에 그러더만. 거기 가는 순간 다음에 번역기 못하는데 가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진짜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 유권자분들, 시민분들께서 분노나 이런 걸 좀 넘어서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감정적으로 느끼시는 게 모멸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어쩌다가 지금 내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나. 그러니까 박근혜 때만 해도 그래도 소리를 줄여놓으면 텔레비를 켜놓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텔레비를 켜지를 못하겠다. 그 말씀들을 하시고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질문 시간을 드리면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속 터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질문을 못하세요. 열이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봤었습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혐오감을 느끼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떨 때 사람들이 이 본능적으로 혐오감을 느끼는가. 그걸 보면 뭐가 제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혐오감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이렇게 금방 떠오르게 말씀드리면 코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코가 잘라져가지고 없는 거야. 그럼 그거 보면 사람들은 그냥 불쌍하다 느끼는 게 아니라 저거 괴물이다, 이상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형태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침 같은 것도 입안에 있을 때는 되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소화를 하는 데서 필수적인 거고. 근데 이거 뱉으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침은 입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길거리로 나와 있으면 이게 싫어하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의 본능에서 속성에서 기인하고 있는 욕망들이 있는데 그 욕망이 가래침처럼 지금 몸에 잠겨 있다가 지난번 대선을 통해서 가래침이 바깥으로 나와서 지금 길거리에 이렇게 가래침이 뱉어져 있는 상태와 똑같다. 근데 이걸 우리가 뱉어놓고 보면서 지금 너무 싫어한다. 그거를 유시민 선배님은 한참 전에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꽃길이라고 비유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는데 아시죠? 그 얘기. 그러니까 초반에는 많이 하셨는데도 잊어버리셨나봐. 우리 독일 대사님 계시는데 참 주름 잡는 얘기지만 유럽에서 제일 비싼 도자기가 제가 알기로 이 백화점 가면은 왜 유럽 도자기 브랜드들 많이 있잖아요. 포트메리온이네, 로얄 코페라겐이네, 저도 들어본 것들인데 그런 거보다 훨씬 비싼 게 마이센 도자기라는 게 독일에서 최초의 일종의 명품 도자기로 유명한 게 있는데 유시민 선배가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자기를 되게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도자기를 박물관을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정성과 역사와 문화와 그 예술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코끼리가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얘는 도자기가 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무슨 예술 이런 거 상관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걔는 좁으니까 돌아다닌다. 근데 이제 그 안에 도자기가 다 부서지고 있다 지금. 그게 지금 현 우리나라 국가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행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박이었던 게 제가 볼 때는 베스트 댓글이었어요. 거기 댓글 달리면 베스트 댓글이 올라오잖아요.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한마디도 부담스러운데 앞놈까지 댓글 달리고 국민들이 아시는 거예요. 현실이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왜 이 모양인지를 아시는 건데 이게 이제 권력기관 얘기를 오늘 해야 되니까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 사회 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구순이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보이셨던 그런 어떤 그 구수한 진행이나 역사가 있는데 이걸 누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전국 노래자랑 사회를 누가 볼 것인가? 김시정 씨가 지명되기 전에 그 얘기가 기사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아십니까? 검사 출신 시킬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일을 저지르기만 하지 그거에 대해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고 해명도 하지 않고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아요. 그게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아셔야 되는데 저희가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우리 관할하는 정부 부처들은 기업자 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업자 기관.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권력기관이 희한하게 다 기업으로 시작한다.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국정원, 그죠? 다 기업자였어요. 그래서 기업자 기관을 우리가 관할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일제히 보면 지금 하는 짓들이 가관이죠. 가는 데마다 가가지고 사고를 치고 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안 될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 이게 사실 지금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가르침을 베푸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르침이라는 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 무관한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게 내가 주위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있었다. 예전부터 잘 알고 뭐 사업상으로도 관련이 있던 사람이고 성품도 좋고 애들끼리도 친구고 우리가 잘 지냈는데 이번에 보니까 2번을 찍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찍이더라.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이제 말을 섞기가 싫다. 이런 말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말씀 하시죠. 저것들은 저렇게 잡으면은 온갖 이상하게 나쁜 짓을 다 하면서 무례하게 저렇게 다 하는데 우리는 왜 의석이 180석이 당선이 돼도 특별히 뭐 시원하게 하는 게 없는 것 같고 대통령이 뭐 그렇게 당선이 돼도 특별히 뭐 이루신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원망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왜 책방 가가지고 앞치마 들고 좀 뭐 하는 거냐.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고. 영화는 왜 찍냐. 이런 거 승질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선 끝나고 나서 저희 당 의원 한 분이 저한테 청와대 출신이니까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말씀하세요. 저보다 선배신데 왜 대선에서 우리가 진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해서. 저는 순간적으로 딱 떠올랐던 말이 저는 욕망에 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생각해 보시라. 나는 욕망에 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국민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서민적인 대통령. 정말 권력자로서 분리말이 하지 않고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역사 속에 남기고 이루려고 했던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루려고 했던 대통령. 그 대통령을 통해서 저희가 권력자가 주는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서민적인 대통령에 대한 욕구, 나와 같이 마주 볼 수 있는 대통령 이런 사람에 대한 욕구를 충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뽑은 거 보십시오. 제일 사적 이익에 충실하고 제일 공익을 무시하고 오로지 이권에만 팔건 이런 걸 하나 뽑아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무슨 장사치도 아니고 온데 다니면서 해먹을 것만 찾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뭘 뽑았습니까? 아예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없지 뭐 처자식도 없고 형제하고도 왼수고 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이런 사람 뽑아놨잖아요. 이거는 또 일을 안 하네? 그냥 누워서 자고 뭐 얼굴에다가 실을 넣어서 시술을 했는데 안 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화제가 되지 일을 안 하고 이게 도대체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건지 최순실을 뽑은 건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또 촛불 들어가지고 문재인 뽑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굉장히 성실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품위도 있고 도덕적이고 이런 분으로 이제 또 만끽을 하셨단 말이에요. 통일에 대한 번영에 대한 희망 이런 것도 국민들한테 많이 제시하셨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또 충족이 되니까 어디서 또 가장 또 반대편에 있는 희한한 거를 또 뽑아가지고 대통령을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토끼인지 사람인지 뭐 알 수 없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이걸 많이 겪어봤으니까 이런 일이 없을 것이냐. 저는 우리 안의 욕망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 덕목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생긴다. 라고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 자꾸 이상한 짓 하니까 불과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막 지지율이 뭐 10%까지 떨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무슨 뒷동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불렀다니 거짓말이라도 했는데 지금 이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포항 앞바다에 지금 손가락이 둥둥 떠다닌다. 근데 그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포항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를 찍었느냐? 손가락이 다 없어졌으니까 발가락으로 바꿔서 찍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나 본성이나 현실을 직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럼 우리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는가? 자, 어떤 말의 의미가 늘 이렇게 들으셔서 그냥 그런 것 같고, 내가 잘 아는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안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저기 여러분, 고양시청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시장이죠. 우리 후배 김영환이가 맨날 갖다 떨어지는 그 고양시장. 몇 번 떨어진다, 너 도대체. 그 시청의 책임자가 시장입니다. 도청의 책임자는 도지사죠. 그죠? 군청의 책임자는 군수죠. 여기 덕양구청 책임자는 구청장이죠. 다 맞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구청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니, 지금 제 말씀드린 거는 아직 그 차원까지 못 갔으니까요. 일단 대표님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시청, 도청, 군청 얘기하고 지금 구청장 얘기했는데, 구청의 책임자가 구청장이 맞는 말이면 시청의 책임자는 시청장이고 도청의 책임자는 도청장이고 군청의 책임자는 군청장이어야죠. 그죠?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맞다고 해주십시오. 한동훈입니까? 끝까지 대답 안 하게? 그게 맞는 말이고 그게 제대로 된 명치 호칭이면 아니 시청장, 도청장, 군청장이라고 해야지. 동사무소장이라고 하고. 왜 동장, 시장, 군수, 도지사인데 구청장만 왜 구청장이라고 할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그러지? 보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구청에 있으니까 구청장이겠지.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세요, 스스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프랑스의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상하죠. 따져보면은 왜 이게 구청장이야. 그러면 원래대로 그 룰대로 하면은 부장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럼 부장이라고 하면 이상해. 구청장이라고 그냥 해왔으니까. 그 옛날에 공무원들이 관선 구청장 시절에 옛날에 이장님들 부장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내가 지금 높은 사람인데 부장이 뭐야? 구청장이라고 하고 그래도 줄여서 부를 때는 의원님 청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구청장.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일종의 그 권위의식이 심해 있고 일종의 반민주적인 사고가 섞여 있고 뭔가 맞지 않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항상 보면. 또 있어요. 이명박 씨가 대통령 되고 나서 인수위가 각 언론사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하나 잡아가지고 공문을 보냅니다. 당선자라고 부르지 말고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불러라. 지금도 의원 당선된 사람들 당선인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그거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당선자는 놈자자고 당선인은 사람이니까 대통령 당선되신 분한테 놈이 뭐냐, 놈이. 그러니까 사람 진짜를 붙여라. 이렇게 됐거든요.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성명을 발표합니다. 헌법 위반이다. 헌법에 보면 국민의 고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득표를 얻는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이렇게 당선자라고 나와요. 당선자가 나이가 같으면 국회에서 뽑거든요. 대통령은. 지방선거는 나이 많은 사람이 되잖아요. 아니, 득표가 같아요. 표수가 같아요. 나이가 같으면 표수가 같아요. 그때도 당선자가 나오거든요. 당선자가 어떻게 정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에 당선자라고 나오는 거니까 당선자라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당선자가 되기 전에는 뭐죠? 후보자잖아요. 그러면 후보자 했으면 당선자가 맞지. 그럼 후보로 나온 놈이 당선되면 당선된 사람이 되고 떨어진 사람은 그러면 낙선된 놈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그런 식의 그 말장난을 하면서 꼴값을 떤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그러면 자자가 들어가면 그게 다 명칭이고 낮춰 부른 말이면 통직자는 어떻게 돼요? 학자.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그거 좀 이상한데 아니지 싶은 건데, 우리가 사실은 뭐 그럴 수 맞는 것 같다 이런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씀드렸는데, 민주주의가 많이 들어보시지만 정확히 뭔가 이렇게 물으면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여쭤보면 사실 이거 내가 학교 때 배웠나? 생각해봤나? 근데 반대말을 생각해보시면 이게 쉬울 때가 있거든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나요? 네. 이게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과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지금 좀 연세 드신 분들 가슴에 손을 놓고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민주주의 반대말이 독재라고 배웠나?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지금 독재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지, 뭐라고 배우셨어요? 공산주의라고 배웠잖아요. 예, 이게 저는 그나마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된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민주주의 반대말이 뭐냐고 여쭤보면 독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때는 민주주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고 했을까요? 박정희 전두환 쪽에 민주주의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민주주의 반대말이 독재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야, 네가 독재지 무슨 민주주의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공산주의라고 가르친 거예요. 북한은 공산주의고 나는 민주주의고. 그 국민들한테 자기가 민주주의자인 것처럼 한국적 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내고, 그죠? 법치주의는 지금 많이 얘기하는데 법치의 반대말은 뭔지 아십니까? 법치의 반대. 이건 조금 독재보다는 아직 이게 함량이 조금 무법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법치의 반대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치입니다. 인치. 사람이 지 맘대로 하는 거. 이게 쟤들이 지금 쓰고 있는 법치주의라는 말은 반대말을 무법천지라고 상정하고 쓰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뭔 일이 있으면 법을 지켜야 된다. 누구도 법에는 예외가 없다. 사소한 법을 어겼으면 그럼 처벌 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 게 법치면은 저 옛날에도 다 법치국가였죠. 옛날에 저기 예루살렘, 애굽 막 이런 시절에 10계명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사회가 통제된다라고 하는 게 법치면 그때도 법치국가고, 함무라비 법전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때도 법치국가고, 심지어 우리 고조선도 법치국가예요. 8조 법금이라고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세계가 전해진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법치는 사람이, 권력자가 지가 하고 싶은 거를 정해놓고 피지배자들의 그 복종을 강요하는 거, 이걸 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로 있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이 히틀러의 인종청소였죠. 히틀러가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 아닙니다. 히틀러는 선거로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총통이 될 때도 법을 다 바꿔서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받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기가 내리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학살하고 분류해가지고 다 통보하는 법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법치주의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인류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런 형식적 법치주의를 극복하고 진짜로 인권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제한하는, 권력의 남용을 제한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그래서 법치주의의 방향이 권력자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들이 권력자를 상대로 네가 우리가 정한 범위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네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준 게 법치죠. 근데 지금 역사상 최초로 그 훌륭한 서울대 법대를 나온 대통령이 지금 탄생을 하고 뭐 지 친구, 측근, 뭐 똘마니들 다 데려다가 지금 자리 줘가지고 있는데 법대 출신들이 많잖아요. 이것들이 얘기하는 법치가 지금 보십시오. 법이라는 게 예전에 한스켈젠이라는 법학자가 19세기 말에 법 단계설이라는 거를 얘기해가지고 최고 상위법이 헌법, 그 다음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돼 있어서 하위법은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이게 기본 원칙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로 못하게 돼 있으면 밑에 있는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웃겨요.
그 법률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거부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얘기해요. 이거는 내가 권력자고 내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거가 없으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법에서 만들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긋나게 반항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사를 해서 처벌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 하는 점들에 관해서 요즘 이제 그 서초동에서 초등학교 교사님 98년생이더라고요. 안타깝게 그런 사람이 숨을 끊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학생 인권을 강화하는 바람에 지금 교권이 무너져서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의 언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발상이 똑같잖아요. 학생의 인권을 강화하면 교사가 피해를 본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면 대통령이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생각하는 지금 법치가 어느 수준에 있는 것이고 국민들을 뭘로 보는지를 이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존중받고 지켜져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요체인 것이고 어느 한 상대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그런 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인권이 아니지, 이권이지. 누가 가져갔는데 어떤 쪽에서 피해를 보면. 그렇죠? 근데 학생 인권을 보호하다가 선생님이 피해를 받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학부모로서 생각해봐야 될 지점은 있는 것 같다. 자, 왜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저런 식으로 우기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그래도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니 저렇게 무식해?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을 유식하다는 건 어디에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왜 유식해야 돼?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은? 왜 유식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 나온 게 뭔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마음속에 지금 이상한 그 확신,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초가 되면 취약통지사가 옵니다. 요즘 이제 외동이들이 많으니까 그 취약통지를 갖고 감격해가지고 우는 부모도 있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큰애 취약통지서를 받았을 때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는데 얘가 이제 인생의 쓴맛을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학교에 생활하는 게 이제 어찌 보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취약통지서 하나 와가지고 학교 들어갈 애가 있으면 마케팅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평균 9명이 선물을 한대요. 걔한테. 그러니까 아빠 엄마 빼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 이모 고모 옆집 누나 유치원 선생님 이런 식으로 9명이 선물한대요. 그 9명이 이제 얘가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는구나. 우리 기현이가 벌써 학생이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필통도 사주고 모자도 사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이모가 이거 사왔어 예쁘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이걸 주면서 한마디를 날립니다. 국민 공통의 주문이 있어요. 학교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라 혹은 공부 잘해라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쳤는지 몰라. 이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뛰어넘는 국민 공감의 정서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 말씀만 열심히 잘 듣고 자기 성적 올려가지고 남보다 이런 어떤 나은 성적만 올리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부모와 모든 친지와 내가 좋아했던 어른들이 나한테 내가 막 철들기 시작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나한테 외웠던 주문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가 있는 위치가 소위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라고 인정해주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의사, 법조인, 교수 이런 게 내가 지금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 공공의료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 해가지고 공공의대를 만들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의대생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막 화합안을 했었죠. 그때 국민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그 피켓에 써있는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써서 들고 나왔는지? 정기 1등
그렇죠. 국민 여러분, 1등에게 치료받으시겠습니까? 20등에게 치료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트랙을 따라가가지고 거기에만 충실하면 학교에서 그걸 우등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등생의 반대말이 뭡니까? 열등생. 성적만 잘 나오면 모범생이라고 또 불러요. 모범생의 반대말은 뭐예요? 문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적이 좋았던 사람이고 우등한 사람이고 모범생인데 그때 공부도 못하고 문제가 있고 열등한 것들이 지금 무슨 주권자가 어떻고 유권자가 어떻고 시민의 뜻이 어떻고 하면서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뭐 샤넬백을 샀네, 에르메스백을 샀네, 무슨 쇼를 했네 안 했네 이렇게 지금 시비를 붙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납득이 안 가십니까? 그 입장에 한번 해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해서 시험 성적만 잘 나오면 선생님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떠든 사람 이름 적어가지고 권력자한테 이르는 것도 하고 숙제검사도 대신하고 권력자를 대신해요. 때리기도 해요. 반장한테 맞아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 반장한테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시험에서 특정한 성적을 받아가지고 통과한 사람이니까 당신한테 내 마음대로 벌을 줘도 되는 거야. 네? 근데 그거를 10일부터 마음속으로 아 내가 지금 권력기관으로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이게 나한테 주어진 권한이 왜 있는 것인지 권력 분립은 왜 필요한 것인지 주권자가 누구인지 공직자의 자세가 뭔지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딱 나오면 아니 억울하면 고시 붙든가 너도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니 누가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시비 붙고 얘기를 하면은 딱 생각하는 게 너 대학원에 나왔어.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에 가장 전통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방식이 토론하다가 말 막히면은 너 몇 살이야 했죠. 이번 정부가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고 있는데 저는 그 옛날에 뭐 그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면서 말 같지 않은 소리 아침에 할 적에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그 장관 후보자들 지명하고 때 별 황당한 사람들을 막 지명하니까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지명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답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말한 그 훌륭한 사람이 왜 훌륭하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다 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주문을 외워서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싫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애들이 우리 아빠 엄마가 정말 평소에 민주시민이고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왜 나를 학원을 가라고 그렇게 맨날 압박을 하고 얼굴만 마주치면 숙제 다 했냐고 공부하라고 왜 그럴까? 애들 입장에서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야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야. 그냥 공부하면은 뭐 이게 제일 고생인데 무슨 고생을 안 하냐고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가야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학교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냐고 좋은 학교를 왜 가야 되냐고 그러면 좋은 학교를 나와야 좋은 직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학교가 어떤 게 좋은 학교입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좋은 학교는 커트라인 높은 학교가 좋은 학교죠? 이게 좋은 학교입니까? 좋은 학교라는 건 글자 그대로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좋은 교육을 하는 데가 좋은 학교죠. 근데 지금 그 커트라인 높은 학교 그 과 나온 사람들 중에 한번 여러분 떠올려보세요. 사람 같은 거 몇 개나 있나?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이게 팔 부러질 때까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다행히도 우리 전범구 박사님은 그 좋은 학교 안 나오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근데 이분이 나쁜 분입니까, 그러면? 자, 그런 거를 좋은 학교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애들한테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직업을 얻는다 그래요, 좋은 학교가. 좋은 직업은 어떻게 좋은 직업이에요? 남들이 말하면, 그러세요 하고 알아주는 거. 그 다음에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상대적으로 사람들보다 좀 더 받으면 좋고,
이런 거 지금 좋은 직업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빨리 안 잘리고 안정된 거. 그게 좋은 직업이 아니죠. 좋은 직업이라는 거는 세상에 좋은 일로 기여하는 게 좋은 직업이죠. 원래 말대로. 근데 우리는 그 좋다는 말을 완전히 오남용하게 쓰고 있으면서 네가 네 입으로 지금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법치주의를 얘기해? 어디에 공정하고 상식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자, 부모가 어릴 때부터 주문을 외웠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사람으로서 성공하고 존중받는 방식을 요구받은 대로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길을 못 갈까봐 안타까운 마음에 부모가 한겨울에 수도가에 세워놓고 대학생을 고무수로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길로 간 사람입니다. 자, 예전에 여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50대 후반이나 60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여학생들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 조사하면 60% 이상이 똑같았어요. 여학생들 희망은. 현모양처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나 엄마들이 뭐라 그랬어요? 시집 잘 가야지 팔자 핀다. 무슨 뭐 여자 팔자니 주인공 팔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지금 과연 대통령 부인이 되는 거예요. 네? 한간에는 무슨 남자를 계속 몇 번을 바꿨네 어쩌나 하지만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최선을 다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남자로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여자로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 정점에 왔는데 왜 거기다가 시비를 거십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내 새끼들한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이 참혹한 현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지금 누구 하나를 적으로 상대해가지고 설정하고 눈을 불아려서 저거만 없어지면 우리나라가 좋아질 거다. 그러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지난번 선거 때 2번 찍은 사람들 다 묻어버리면 그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될까요? 그건 다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 어디 가든지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면 다 고개를 저으시면서 이제 혼잣말을 하고 그럼 우리 아버지부터 묻어야 되는데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생각해낸 제도라는 게 전차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다수의 의견으로 좋은 정부를 좋은 정부를 구성하고 좋은 사람에게 권력을 맡겨서 제대로 일을 하게 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가 만들어내는 시스템인데 그거를 좋은 사람을 뽑아놨어요. 그래놓고 나 속 시원하게 안 해준다고 이제 욕을 하는 거야. 너는 독재를 해야지 왜 절차를 지키고 난리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주권자라 그래요. 주권자이고 시민이라고 하는데 시민이라는 말은 여러분 군민 면민하고 구분하는 그 시민이 아니고 여기서 주권자가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각성한 사람을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1789년에 있었던 바스티유 감옥을 무너뜨리면서 시작했던 혁명 이거를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어법대로 하면 프랑스가 나라 이름이니까 프랑스 국민혁명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파리 시민혁명이라고 하거나. 근데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할 때 그 시민은 도시에 산다는 의미의 시민이 아니고 주권자로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각성한 사람. 유시민의 시민도 아니고. 그런 건데 그 시민으로서 우리는 얼만큼 우리 민주주의 현실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과 그 고민을 나누고 있는가.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예전에 2009년도에 공익 광고가 있어요.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기억하십니까?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자지 말라고 하죠.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강연자를 찾다가 그게 어디 있나 봤더니 그 여성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커뮤니티 거기에 있었어요. 그거 반갑게 이제 찾아와 이게 있었네 했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당시에 2009년에 나온 공익 광고인데 내가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나는 우리 애한테 부모였나 학부모였나를 내가 성찰하게 됐다. 내가 옛날에 겪었던 고통을 내 애한테는 주지 않았나라고 반성하게 됐다. 라는 댓글은 10%밖에 안 되고 90% 이상이 기분 나쁘다. 어떤 놈이 이런 걸 만들었냐. 지금 나를 갈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현실이 지금 그 메리토크라시라는 말로 표현되는 소위 말해서 공정을 가장한 능력주의가 지금 지배하는 세상이 됐는데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런 남을 누르고 내가 올라서야 된다는 욕망, 이런 것들을 키운 결과를 지금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지 않을까. 그래서 그 욕망에 충실해서 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루저들의 탄식이나 한탄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걸 극복하려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된다. 정의할 일이 없으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이게 주권자로서 당신이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 이 말씀을 하실 거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깨어있는 힘에 조직된 힘이라는 말도 저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렇게 각성을 해서 정치적으로 좀 깨어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하려면 조직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힘으로 나라를 이끌게 해야 된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정치권에 들어서 제가 처한 현실을 놓고 나름대로 좀 성찰을 해보다 보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 말씀의 방점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이게 민주주의의 가치에 맞는 것인가, 이게 역사의 발전과 합당한 길인가, 그 다음에 나는 주권자로서 권력자한테 지금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깨우치면서 생각하고, 그것들이 혼자는 고립돼가지고 위험하고 불안하고 약하니까 서로 어깨 걸고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외쳐야 된다. 크게 될 때까지 외쳐야 된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여 계시는 시민분들이 소중한 것 같고요. 제가 예정된 시간보다 너무 얘기를 많이 해버렸는데 시간이 안 맞겠네요, 이제. 그렇지만 하여튼 부모인지 학부모인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욕망이 결국 정치를 통해서 발현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대표자로 뽑아놓은 사람들이 우리를 규정한다. 지금 누구를 원망할 상황이 아니다. 물론 비판하고 감시하고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 근원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를 겪으면서, 저는 이번 정부가 역사 속에 남기는 가장 큰 공헌이 정치가 내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정부가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전에까지 좀 짜증은 났지만 사대강 판다고 해서 우리가 밥상에 소금 올라오는 거 걱정하고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소금을 걱정하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이 지금 희생이 됐잖아요. 그거를 구경하잖아요, 이 사람은. 구경해요, 가서. 공무원들한테는, 무슨 재난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 놓고 가가지고, 무조건 발고 나는 몰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공무원들한테는 비상근무 하라고 해놓고 저는 가서 골프 치고 나서 공무원한테도 휴일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또 대수로보였잖아요. 그 양반이 왜 법률가가 됐느냐, 왜 검사가 됐느냐고 물어봤을 때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경비원이었는데 하도 억울한 꼴을 많이 당하는 걸 보고 내가 마음속으로 그걸 키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역사가 발전해야 된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이 코끼리의 시대를 꼭 잘 이겨내시기를. 그러다 보면 다행히 지금 암수만 있지 새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라도 좀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준비가 좀 부족해서 우리 현어머니께서 굉장히 길게, 자주 보지만 또 이렇게 유튜브 준비되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다, 진짜. 사실 제가 변호사 때 우리 이견 비서관님은 먼저 청와대 들어가 계셨거든요. 변호사 하면서 제가 청와대 관계자를 처음 만나서 얘기한 분이 이견 비서관님이셨어요. 예, 그렇죠. 예. 영풍문에 오셔서 저하고 커피 마시면서 기무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흥분하시면서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최고원님께 몇 가지 인터뷰어로서 좋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워낙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이 정권의 권력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한 6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한 3가지는 생략해도 될까요? 시간도 그렇지만
오늘 앞에 해주신 내용들에서 다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요새 제일 좀 뜨거운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민사회를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이권 카르텔이다라고 공격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좀 황당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 시민사회에 대해서 지도자들도 많이 오셨는데, 몇 조의 예산을 썼다. 몇 조의 예산이 결국 다 시민사회로 간 것도 아니고, 협회에 간 것들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얼마의 영수증 청구가 안 된 누수에 대해서 이권 카르텔이라고 공격하고, 정부가 국민들을, 시민사회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보니 워낙 법조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시고, 또 법조 삼륜이라고 다 표현 아시겠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한 몸으로 보는 그런 국민들의 정서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인권 카르텔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카르텔 덩어리를 입증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회에 뭔가 카르텔이 그 몸으로 체현되고, 최근에 이제 뉴스타파가 계속 연속 보도하고 있는 거 혹시 보십니까? 프라이비를 어떻게 쓰고 다녔는지. 그거 영수증 어디다 두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게 지금 법조 카르텔이죠. 법조 카르텔이 막강한 어떤 소위 독립성을 전제로 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재벌, 언론, 종교 집단 이거 손잡고 지금 세상을 통제하겠다. 그리고 실제 사람들 마음 속에는 이거는 원래 다 우리 건데 한 번씩 이상한 사람들한테 뺏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거 아닐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 속상한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무슨 검찰 알바네 이런 거 얘기하고 하면서 이것들 또 반드시 그럴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무슨, 이놈 봐라. 진짜로 그러네? 이런 정도만 지금 받아들이시던데, 사실은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거든요. 이 생각이나 사고방식은. 예전에 평준화 이전에 경기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 특히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수준을 초월합니다. 그나마 한번 드물지만 목격하게 되셨던 계기가 그 경기고 서울대 나와서 판사 생활하다가 감사원장 하다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분 있죠. 그분이 처음에 국민들한테 뭘로 알려졌어요? 아들 며느리 모아놓고 밥 먹는데 애국가 부르고 국회대행 행사하는 거 보셨잖아요. 피줄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거에 대해서 뭔가 민망하게 생각하는가요, 그분이?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그러고 막 며느리들이 편지 써서 항의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대학자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생각이 어디서 멈춰 있는가를 아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직업이 뭔지 학벌이 뭔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대선 때도 아무리 그래도 서울법대 나와서 검사까지 한 놈이 낫지, 검정고시고 중앙대 나와서 그게 실력이 되겠냐? 그런 게 어딨냐고요. 좀 시간이 되면 제가 그 사람들이 진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를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속상합니다. 제가 민정에 있으면서 우리 최 부사님하고도, 최 의원님하고 많이 말씀 나눴던 내용 중에 사후 뇌물죄라는 표현을 저희도 좀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무슨 내용이냐면, 현직에 있으면서 앞에 나간 선배들을 봐주는 거죠. 그래서 특히 특수부에서 하던 행태 중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선배가 나가면 특정 기업을 잡고 그 기업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면 그 기업에서는 필요없고 바로 그 부서를 나가서 선배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쁘게 시달렸다고 본인도 주장하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1년 사이에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 정부에서 많이 좀 노력해서 1년에 50억, 100억 버는 것을 일도 아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심지어 특수부 출신이라고 하면서 개업을 하면 찾아가죠, 재벌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가서 후배들한테 듣고 왔는데 당신 수사한다고 한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억씩 주고 선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케이스 중에 제일 황당했던 건,
판사들께서 지금 사법부죠. 검찰이 아닌 이제 사법부 영역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대법관에 이렇게 목숨을 내는지, 왜 고등법원 부장검사들이, 부장판사들이 그렇게 대법관이 되고 싶어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나오면, 뭐 대법관이 물론 이제 장관 급으로 갔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대법관을 하고 나와서 로펌에 취업을 하면, 로펌에 와서 자기들이 하는 것 많지 않고, 의견서 한 장 써주면서, 내지는 도장 하나 찍어주면, 도장값이 약 10년 전 가격으로 3천만 원이다. 하루에 몇 건의 도장을 찍으면 한 건당 3천만 원씩의 수익이 생깁니다. 지금 서민들의 입장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실제 그것이 재판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이 선례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실제 사례가 있는데 헌법재판관이 우리나라 좀 몇 명인지 아세요? 헌법재판 소장까지 합쳐서 9명입니다. 대법관이 몇 명인지 아세요? 대법관 13명입니다. 13명. 근데 헌법재판관하고 대법관이요 월급 똑같아요. 대우해주는 것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근데 일은 대법관이 사건수로 따지면 100배는 많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가서 그 나이 돼가지고 정점이 된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상대적으로 편한 자리가 좋겠어요? 힘든 자리가 좋겠어요? 편한 자리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0이면 100, 너 헌법재판관 할래, 대법관 할래 그러면 다 대법관 한다 그러더라고. 왜 그럴까요? 그리고 대법관 숫자를 그러면 늘리자. 일이 많다고 맨날 악을 쓰니 대법관, 독일은 대법관 300명입니다. 그리고 대법관 숫자 늘려줄게 그러면 또 악을 쓰고 반대를 해요. 또. 그런데 일 많다고 죽겠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숫자가 적어야지 특권이 더 많아지고 희소가치가 생기고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헌법재판관은 숫자는 적지만 사건이 많지 않거든. 그 돈 되는 사건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까놓고 말하면. 그 다음에 뭐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검사들이 막 난데없이 이놈들이 온 사방에 출몰해가지고 방송 인터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한머시기 말처럼 뭐 마약을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이 마약 피해나 막 절도 피해 때문에 당하시는 게 안타까워서 한 사람이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랬을까요? 그 시장을 놓치기가 싫은 거죠. 그게 카르텔이죠. 그 다음에 더 끔찍했던 건 예전에 박근혜 때 헌법재판관 된 검찰 출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에 검찰총장을 바꿔야 돼서 검찰총장 후보자들이 이제 거명이 되는데 그 후보로 거론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인사검증 동의서를 보내잖아. 그거를 헌법재판관이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열상으로 보면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장보다 높은 거예요. 인사서열을 따지면. 근데 헌법재판관 하고 있는 사람한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동의하느냐고 원래 써서 냈어요. 검찰총장은 기가 2년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6년 하는 거고.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큰 거죠. 이번에 당장 특활비만 보셔도 쌈짓돈으로 쓰는 돈이 지금 수십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이 말씀 드리면 특히 이제 사법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검찰, 판사 뭐 이 관련돼서는 뭐 더 얘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들의 이익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로펌에서 잠깐 일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법조시장이 1년에 2조였던 게 약 10년 전 얘기인데 불과 10년 만에 2조였던 시장이 지금 10조 이상으로 커져 있습니다. 다시 정관들에 대한 결국 이제 국민들이 기업에 내는 세금과 것이고 그것도 이제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기현 비서관님 청와대 만드시고 뭘 하실까 봤더니 로펌을 만드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봐도 우리 최강원 의원님은 이제 1대 총선에 출마하셔서 이제 당선이 되셔서 지금 우정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사실 뭐 저는 마무리를 한 편이죠. 마무리를 했는데 그리고 굉장히 정권이 넘어간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5년 풀로 근무하신 분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기 소상공 법무비서관 늦게 오셨는데 저희 법무비서관 하시던 그 다상 대표로 뒤에 와 계십니다. 예, 근데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제가 이제 비서비서관이었고 법무비서관으로서 이제 마무리 하셨는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5년 왜 두 사람을 안 잡혀가는 거야, 아직도? 물씨도 아니고 김씨도 아닌데. 조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로펌을 시작했냐면 사실 한 1년 정도 푹 쉬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서기사님도 다 그랬을 텐데 근무감가 좀 강했거든요. 매일 새벽 5시 출근을 5년 풀로 하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았고 또 대선에서 지고 권력이 넘어간 다음에 오는 뭐 마음의 상처도 커서 좀 쉬려고 했는데 제가 7월서부터 작년 7월입니다. 딱 1년 됐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서해 공무원이 한 분이 저기 월경을 하셔서 총에 맞아 사망하신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서해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동해에서는 그 탈북한 살인자가 넘어왔다 저희가 이제 포획된 분을 다시 북한으로 넘겨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기소했죠. 동해 사건이라고 해요. 원전 관련돼서도 지금 사건이 2단계에 걸쳐서 기소 사건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최근에 김수현수가 이제 기소가 되고요. 그거 말고 또 보면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저희 정부 초창기 장관들이 박근혜 정부 때 기소됐던 기관지장들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을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통계 조작 사건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민정수석실 출신들이 이대로 몽공강 생각하고 놀 수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8월에 준비에 들어가서 10월에 부랴부랴해서 로펌을 제가 만들었고요. 언론에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만 율플러스라는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저는 이제 열심히 신고하고 있고요. 저희들 반복배 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 저희들 민정에서 행정관들이 모여서 로펌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그렇게 사건 많고 돈 많이 버시는 줄 알아요.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돈 안 되는 사건으로. 저희 쪽 의뢰인들이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왜 기소됐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수입료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입료 없이 최소한의 수입료를 가지고 로펌을 서초동의 사무실에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들이 굉장히 탁월한 변호사들이어서 혹시 주변에 사건이 있으시면 왜 기소됐는지 모르고 뭐 기소되고 뭐 이러는 게 유용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국회에서 누가 이렇게 자꾸 헛소리하고 까불면 일로 와봐 나하고 사진 하나 같이 찍게. 왜 그러냐 그러면 내일 압수수색 나올 거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양순해지고 뭐 도망가고 막 그러고. 그 참고로 저희 로펌이 한 올 초까지는 별명이 뭐였냐면 압수수색 전문 로펌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사건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은데 사건 하나당 소환자들이 한 150명 정도 돼요. 수많은 공무원들, 그 다음에 청와대 근무했던 직원들이 특히 저희들은 이제 어차피 옷 보고 나오면 그만인데 현직에 있는 국방부, 해경, 경찰, 안보지원사령부, 국세청 있는 직원들이 150명 한 사건당 평균적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그 모든 조사가 끝나고 나면 맨 위에 있는 분들 5명, 6명을 기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만난 공안기관의 직원은 지금 이제 대기 발령 상태 1년째인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책이 저만 했던 분인데 어디서 커피숍에서 보자고 가서 봤더니 그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시지 했더니 저 끝에 굉장히 마르신 분 한 분이 반갑게 오더니 위서관님 접니다 그러시는데 제가 그때 그분이 한 80kg 정도 나갔는데 최근에 봤더니 60kg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셨냐 했더니 감사원 밤샘 조사 7번, 검찰 조사 6번, 경찰에 가서 광수대회를 하려고 해서 7번의 조사를 받고 나서 본인이 공직생활 30년 만에 이런 모독을 당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가 무려 한 20kg 가까이 빠져서 제가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150명입니다. 한 사건당.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모르고 당해서 열받을 텐데 뻔히 이럴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법을 잘 바꿔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뻔히 알고서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진짜 화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권력기관 개혁 관련돼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 초여공원에 들어갔던 21대 저희가 범민주당 계열이 180명 정도 돼서 그때부터 저희가 힘있게 이제 입법 과정들을 했죠. 기억하시겠지만 검찰개혁 관련돼서 아쉽지만 공수법도 통과시켰고 검찰개혁 관련돼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관련돼서는 국정원법을 개정했고요. 검찰은 권한이 많아지는 대신 경찰을 3분해서 수사경찰 그리고 자치경찰 그리고 일반경찰로 이렇게 3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권력기관의 개혁작업을 진행했었는데 결국 이 정부 들어서서 이 모법 정신을 다 위배한 시행령이라는 글로 완전히 모든 것을 도랑이탑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죠. 최근에 하나 말씀드리면 7월 12일인가요? 국정원에서 대통령법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 시행령 하나를 냈는데 국정원 개혁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무리한 공안 수사 그리고 간첩몰이 수사를 국정원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선례가 있어서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 국정원법에 명시되어 있었고요.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3년 말까지 차근하게 경찰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데이터를 넘겨주고 24년서부터는 국정원에서 더 이상 대공수사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이제 법이 통과가 국회에서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형사합의기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되게 사후보고와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런 아주 꼬아놓은 시행령을 만들어서 대공수사권이 실제로 경찰에 넘어갔지만 국정원과 협의해야 돼요. 그리고 국정원이 지시를 받아야 돼요. 협의체를 받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분기별로 계속 보고해야 돼요. 대공수사권에 넘어간 것이 아니죠. 이게 모법에서는 분명히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직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통해서 이걸 되돌리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지금 권력기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도 더운데 너무 답답한 일이 많아요. 안타깝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우리 최 후보님 2년 근무하시는데 저는 5년 풀로 있다 보니까 거쳐간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저희 국정원, 경찰, 검찰, 국세청, 감사원, 국방부에서도 여러 직원들이 거쳐갔는데 제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다 인사해 주고 인사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승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승진 누락은 기본이고 가장 감내하기 힘든 최고 엘리트 공무원들이었는데 이런 거죠. 그 지방은 물론이고 아예 아프리카로 보내버리는 이런 일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국정원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승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급 27명이 전원 옷을 벗었습니다. 국정원의 국장급이 이제 원래 보안인데 신문에 자기들 공개했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만 국정원에 1급 2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국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임기가 2년 정도 하고 이제 꼭 뽑고 간 겁니다. 국정원 인사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꼭 뽑고 집에 가셔야 되는데 이분들 2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최근에 승진한 사람마저도 전부 다 대기발전소에서 조사하다가 27명 전원을 다 옷을 벗겼습니다. 특히 2급 상급을 처장 단장이라고 하는데 150명을 문재인 정부와 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공무자는 2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연락병 업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모니터링 요원이었다든지 이런 분들 150명이 2급 상급이면 들어가기 어려운 국정원에 들어와서 25년 근무에 가는 자리들인데 150명이 대기발령 받았다 이렇게 형편없는 대우들 받고 아프리카고 남미의 형편없는 국가들로 이렇게 좌천돼서 쫓겨나는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국정원의 일이 아니라 경찰, 감사원, 국세청 다 동의 저희 정부에서 승진했던 사람들 1급이라는 이유로 전원하고 보냈습니다. 심지어 이제 경찰 얘기를 들어드리면 경찰은 이제 치안 정감이라고 해서 1급직 7자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청장, 경찰청 차장 등에서 7직의 자리가 있는데 치안 정감 중에서 치안 총감이 나옵니다. 이제 경찰청장이 되는 거죠. 치안 정감도 2년 임기를 거의 보장해 주죠. 경찰청장도 무조건 2년 보장해 줍니다. 저희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경찰청장을 이철성 청장을 저희가 탄핵으로 직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을 저희가 2년의 임기 다 보장해 줬습니다. 그렇게 다 들고 나가셨거든요. 이 정도 들어와서 지금 윤희근이라는 경찰청장이 계신데 이분이 치안감이었어요. 치안감에서 치안총감까지 올라가는데 2단계로 올라가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 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급에 있는 치안정감 7명을 전원 사직시키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그 밑에 있었던 치안감을 치안정감, 치안총감까지 올리는데 딱 한 달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모든 지역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한동훈이도 장관이 됐는데 그걸 따져. 그래서 약간 좀 재밌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루어진 권력기관의 개편은
검찰을 중심으로 한 수직 계열화하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국정원이 경찰을 다시 자기 밑에 깔듯이 검찰도 경찰 밑에 깔고 그리고 국세청, 감사원 등 모든 권력기관들이 오로지 한 탑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수직 계열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권력의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검사라는 존재가 왜 문제인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명박 정부에서 검사 파견이 많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간 검사들이 많았었는데 청와대 직급 체계가 이 사무관이 안 되신 분들은 행정요원이라고 부르고 사무관 이상은 행정관이라고 부르고 선임행정관이 있고 비서관이 있고 뭐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민정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기관에서 이제 파견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관들이. 검사들도 있는 애들이 행정관도 있고 선임행정관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대개 이제 자기들끼리 호칭을 서로 국장이라고 부르고 과장이라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검사 한 놈이 그중에 나이가 제일 어리지. 되게 중앙부처 국장이면 50 좀 됐으니까. 근데 40대 초중반의 검사가 그 국장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를 국장이라고 부르지 마라. 얘네들끼리 하고 검사라고 불러라 나는. 근데 너네들하고 같은 공간이 아니다. 이걸 얘기해서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뭐가 있냐면 이게 뭐든지 내가 너를 어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시라도 범죄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까불지 마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바탕 속에 있는 그것도 기본적인 저기는 너 학교 나오고 어디 나왔어? 나 공부 잘했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중에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얘들이 이제 모이면은 지들이 누구를 저 같은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막 묻지도 않았는데 처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초임이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성적만 가지고는 판사도 될 수 있었는데 검사를 지원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상이나 그 마인드의 수준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라고 주문해오는 사람들 때문에 고시에 합격하는 순간 인격이나 이 도덕성이나 모든 품성의 성장이 멈춥니다. 거기서 딱 멈춰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수준 보십시오. 뭐 진학이나 막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막 주워 섬기잖아요. 1시간 얘기하면 지가 59분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모르는 것도 없고 정확히 아는 것도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남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주제를 놓고 지가 어떤 목표를 정해 사람을 몰고 가는 대화만 해봤지. 그리고 자기보다 센 사람을 보면은 그냥 무조건 예 맞습니다 하고 아부하는 대화만 해봤지 평등한 자격에서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모두 본세에서 얘기하다가 지 머리로 뭐가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승질을 내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저 처벌에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너는 너무너무 그 행태가 막 이렇게 너무너무 막 느껴지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잠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의 그 의식 수준을 갖고 있냐면 지금부터 한 20년, 15년 전인데 72학번, 72년도에 대학 들어간 분들이 이제 경기고 뭐 이런 게 있을 때죠. 그 중에 서울고를 나와서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법학 교수가 되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고를 나와서 서울대를 나와서 법대 아니고 서울대를 나와서 사업하시는 분이 원주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원주 상지대 구청장님이셨는데 만나가지고 이제 통성명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이제 나이 따지잖아. 서열을 매겨야 되니까 몇 살이냐고 몇 학번이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동기 입벌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경기고등학교 자기 동기 중에 수석 졸업을 하고 서울법대 수석 합격을 하고 사법시험 수석 합격한 사람이 있는데 권오곤이라는 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검색해보시면 나오는 사람인데 그럼 오곤이를 아시냐고 하니까 오곤이하고 나하고 제일 친했다고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서울고 나오신 분이. 그러니까 그러면 교수님 나중에 서울 오실 일 있으면 우리 동기들 모임 있는데 거기 오곤이도 나올 거니까 같이 그럼 한번 뵙죠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이분이 갔어요. 그 모임에. 가니까
거기서 이제 원주에서 만났던 사람이 자기 동기들한테 이제 경기고 나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이분을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 교수님인데 헌법을 전공하신 분이고 원주에 계시는데 서울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오곤이하고 친한 분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 모셔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세요 하더니 오곤이가 인물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그런데 딱 한 가지 단점이 머리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다 농담을 알아듣죠. 뭐 이건희 씨가 뭐 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인데 부족한 게 돈이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나름 지네들끼리 성적 가지고 견주는데 수상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담을 알아듣고 이분이 그냥 뭐 그렇죠 하고 이제 웃고 있다가 얘기를 하는 거 한 번씩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나이가 50대 중반이었는데요. 그때 앉아가지고 이제 그 모여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2월달 모의고사에 내가 1등인데 네가 1등인데 내가 영어 점수가 몇 점인데 네가 몇 점인데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진짜 그런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얘기의 결론으로 오곤이가 머리가 나쁘지라는 얘기를 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듣다가 얘들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잠깐만. 오곤이가 진짜 머리가 나쁘다고요? 그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오곤이가 중학교를 경기를 못 나왔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대사님 아시죠? 옛날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자동으로 올라갔어요. 경기 중학교가 6반이었고 경기 고등학교가 10반이었던가 뭐 그렇대요. 그러면 6반을 그냥 올라가고 4반을 전국에서 이제 뽑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중학교 입시 때 뭐 아팠다나 그때는 뭐 노느라고 바빴다나 해가지고 중학교를 중앙중학교인가를 나왔대. 그러니까 얘는 중학교를 경기 중학교를 못 나와서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은 다 훌륭하다 그러고. 그러니 서울대도 안 나오신 분들은 뭐로 생각하겠냐고요. 그냥 지네들이 볼 때는 범죄자고 피해자야. 아무 때나 내가 그냥 걸면 걸리고 엮으면 엮을 수 있고 밟으면 밟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지 절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전 위조 수법을 쓰고 표절을 해서라도 박사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뭐 이게 답답한 얘기 좀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 뭐 최강 어머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의 잘못도 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큰 일이 이제 내년에 벌어질 것 같습니다. 과정에서 최강 어머님 문 닫고 계신 민주당의 혁신도 중요하고 또 야권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될지도 우리 지지자들에게는 또 시민들에게는 가장 관심사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강원님 당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기는 저 좀 창피합니다만 최강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의 중요한 역할을 안 하죠. 당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사법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정치인보다는 피고인으로서 훨씬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 한번 나와가지고 또 어떤 분이 나가셔서 반명, 친명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좀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요청에 와서 제가 요새 시민분들 많이 뵙고 다니는데 의원들은 지금 민주당에 우리 의원들이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합니다. 반명, 친명 어쩌고 얘기하는데 시민들은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비명까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만 얘기를 아니라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세 종류가 있다. 그랬더니 막 다들 그 말이 맞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를 못 외워가지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세 개가 뭐지? 이런 사람이 한 10명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할 줄 알면은 뭐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정치하면서 들은 얘기 중에 참 속상했던 얘기가 그런 게 있었어요. 나름 자기가 중진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철험회 소속 의원분들하고 식사를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한번 불러달래. 불렀어요. 그거 갔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초선이시고 해본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기울어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드리블하고 패스해가지고 혹은 단독 드리블을 해서 골을 넣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저쪽에다 공을 계속 차서 넘겨가지고 쟤들이 똥골차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안타까운 표정으로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분 중에 한 분이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국민들이 아시고 시민들이 아시고 야 니네가 지금 기울어진 데서 힘들게 하니까 축구는 원래 11명씩 뛰어야 되는데 너네는 18명이 뛰고 쟤네는 10명만 뛰게 만들어줄게. 골 좀 넣어봐. 이렇게 지금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닥치다고 있으니 다음에는 그러면 다음 선거 때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선수 좀 더 뛰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어버바다가 갔어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맞아 죽는다. 제가 그 양반하고 그래도 제가 제일 친한 편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억울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대선 이긴 거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IMF 사태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 아니었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되셨을 거며 월드컵 생각지도 않았던 월드컵 4강에 올라가가지고 정몽주표가 생기는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이며 그 다음에 저 희대의 국정농단과 탄핵이 없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겠냐. 이게 현실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분은 그게 너무 자기는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야. 이게 현실인데 왜 이거를 인정 안 하려고 하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이 정부를 겪으면서 제가 가장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저것들 다 똑같은 것들이고 뭐가 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적어도 우리 대통령은 자녀들을 위해서 뭐 입시제도를 바꾼다거나 취업제도를 바꾼다거나 무슨 저 양산 통도사 근처에다가 고속도로를 새로 낸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맨날 똑같다고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삶의 전형적인 예인 것 같은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리고 제가 저희 정부에 청와대 들어와서 어느 날 무슨 저 농림부 차관분이 인사를 한다고 오셨길래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나는 참 희한한 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권을 경시하고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희생되고 나라가 돌보지 않는 거는 그래도 속상하지만 인정한다 치자. 근데 짐승들은 왜 이렇게 죽는 거냐.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이명박 박근혜 때 소 막 한꺼번에 다 죽인 경우 돼지 막 다 묻어가지고 그 축산 농가에서 막 트라우마에 시달린 다음 닭이 또 엄청 죽었습니다. 노루독과 어쩌고 해가지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렇게 파묻었고 죽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상하고. 왜 그렇게 되는 거냐 도대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가 옛날에 국장 때부터 이 경험을 많이 하고 잘해서 그랬다고 해서 가라고 그만 얘기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했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공무원들이 똑같은 사람이 그냥 있는 건데 대통령 바뀌었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어느 직장이든지 조직생활 하는 사람은 승진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러면 승진하려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예방조치나 그 대책을 마련하는 데서 누가 제일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냐 하는 사람 진짜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승진시킨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열심히 해서 했던 거고 그전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었다. 네, 그거야 어떻게 되든 간에 누가 제일 권력과 가깝고 센 사람인지 알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했다는. 그러니까 뭐 박근혜 때 경찰 인사는 안봉근이 다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검찰 인사는 우병우가 다 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우리 이겸비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막 다 알잖아요. 어디가 몇 급이고 뭐가 숫자가 몇 명이고 그러면 그 인사를 이견이 다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태원에 무슨 마약 단속한다고 쓸데없이 가서 서 있는 놈 수십 명이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를 이분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십시오. 뭐 여기는 가시면 이런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정부, 올바른 권력을 선출의 책임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그거는 좀 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최소한 똥은 피한 다음에
된장을 갖다 놓고 이 된장이 짜네, 숙성이 덜 됐네, 맛이 있네 없네 하는 게 순서지. 아니 어떻게 똥하고 된장하고 색깔이 똑같다고 이거 똑같은 건데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그러고서 지금 막 똥을 만끽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막 이 역사의 현실이긴 한데 진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역사가 발전할 때를 보면 항상 앞서서 이게 똥이 아니고 똥인지 된장인지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희생돼요. 다 멸문제화를 당하고 폐가망신하고 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껏 똥을 섭취해. 그래가지고 똥을 막 질려서 못 먹을 때 그때서 비로소 된장을 찾더라. 지금은 이제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서 제발 좀 똥은 좀 그만 드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똥 얘기를 할지는 몰랐는데. 예, 오늘 이렇게 와주시고 또 응원해주신 분들이 다 이 자리 주인공이지만 또 이렇게 서울에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최경환 의원님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재판도 진행 중에 있고 대법원 판단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용기 잃지 않으시고 또 윤석열 정부가 제 전선에서 제일 열심히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최강원 의원님께 큰 박수로